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이 좀 전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 센터장님 오늘 뭐 어디 분장 받고 오셨냐고. 네. 분장 늘 이렇습니다. 늘. 분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분장을 받아도 똑같은 전화 박근영 부장님 같은 분도 있는 아유. 겁니다. 우리는 더 다른 걸 잘하면 되죠? 저를 거기에 같이 놓으시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강보합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만,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만 출발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개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갔습니다. 환율 역시 이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1,310원대를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수주 관련 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업종도 상승세가 오전에 두드러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강보합세 기록하면서 이제 시장이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1,310원대에서 주로 거래됐고. 네. 예. 이제 코스피는 대형주가 주로 이제 엇갈리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은 제약주의 급등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도로 상승세를 보였고 업종별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철강, 기계, 화학 쪽이 다소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일부 IT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방어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견인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삼성에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OLED 관련된 4조 1천억 투자 보도가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약주는 전일부터 매수가 집중돼서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는 오전까지는 종목별 뭐 엇갈림이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마지막 돼 가지고는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이 급등 모습을 또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수급이 장 막판에 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세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 거래일 연속 선물을 6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와 여타 다르게 국내만 좀 강했던 날이었어요. 여타 아시아 증시들은 좀 빠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좋게 보는 건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포지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는 어떤 이유일까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겠습니다. 네, 뭐 쉽게 그걸 뭐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 그 환율 부분이 일단 더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뭐 그 현물은 별로 사주지는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대부분 코스피를 좀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판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선물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위쪽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장에 대한 다소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뭐 낙관론 아니면 뭐 여타 어떤 대체 시장으로서의 한국을 좀 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봐서는 2,500포인트 정도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지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월 말 기준보다는 이제 EPS가 국내 EPS가 다소 조금은 약간 턴하면서 상승 쪽으로 돌긴 하고 있어요. 4월달 접어들면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절대 PER로 보면 코스피가 한 12.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480에서 2,500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저항대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2,500 언저리 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여기서 뭐 지수가 막 강하게 여기서 더 많이 한 번에 치고 간다 보기에는 지금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외 쪽에 약간의 어떤 경고음 이런 부분들이 뭐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순환이 되면서 이 상승률,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금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상당히 좋은 시장으로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의료종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이어 강세 보였고 2차 전지 산업도 역시 종가 무렵에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삼성 SDI가 그 장중에 8% 이상 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전자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LG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해서도 뭐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도 극명히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 이제 비금속 광물도 포스코 퓨처엠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이쪽이 상승세를 또 보였고요. 또 우주 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섬유유보, 음식료 등의 내수 소비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고 게임과 인터넷주도 골고루 조금 약세 보이면서 서비스업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왜 올랐다고요?
OLED 관련된 삼성의 투자권 발표가 OLED? 어제 오후에 늦게 이제 확정 발표를 마감 했죠. 후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OLED가 빠졌었어요. 근데 예. 이제 장 맞추고 이제 4조 1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확정짓는 발표가 공식 발표가 어제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기다렸었는데 좀 지연되던 투자였나 봐요. 사실은 계속 3월 달에도 꾸준히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4월 중에는 4조 원대 정도의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어디를 뭐 들려서 같이 투자 발표를 할 거다라고 계속 뉴스는 3월 달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OLED 쪽이 사실은 3월 달에도 제법 움직임이 선반영이 있었습니다만 뭐 어제는 장중에 좀 빠졌었는데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오늘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또 사진이 같이 찍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어디요? 어디?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뭔가 상징적인 회사인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시장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역시 이제 IT 부품이 강세였고 이제 정부의 4천억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투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추가적인 세부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암과 관련된 뭐 미국 정부의 상당히 좀 강경한 어떤 뭐 업장 프로젝트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좀 단비가 또 되고 있죠. 일단 박근영 부장님은 그럼 쭉 말씀해 주시고 네. 이따가 중요한 거 따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네네네,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을 다 훑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나누어서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는. 네. 이래서 문제인가? 그런가요? 뭐 저는 뭐 익숙해서 저는. 아 그런가요? 예. 중간에 궁금하면 그럼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뭐 안 참으셔도 됩니다. 그냥 중간 중간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오늘은? 괜찮습니다.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다만 방송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 이제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는-거나 네. 요 순서 등이 약간 조금 있어서. 요거 예. 하거나 지금 자료하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네네. 이제 네, 그렇죠. 그러나 일단 할 건 네. 하고. 질문이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준비된 화면을 질문을 하시면 이제 당황하시겠죠. 그렇게. 여기 당황하시고 저 안에서도 당황하시고. 알겠습니다. 나름 고집이 있으시네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아니요, 뭐 고집보다는 네가 방송을 아느냐? 알겠습니다. 뭐 그럼 네. 그때 준비하시는 거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우선 뭐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 소식인데요. 역시 그 3월 달부터 이미 주가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뭐 생소한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는 아닙니다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IT용 OLED 생산 공정 고도화 그래서 26년까지 4조 1천억 투자 계획이 밝혔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OLED는 역시 이제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대화면이라든지 이쪽에 IT용 OLED 생산 공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3월 달에 발표한 60조 원 지역 투자 약속의 사실 첫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4조 1천억에 대한 규모는.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뭐 격차를 좀 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증설이 이번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IT용 OLED 매출 비중이 20%로 올라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전체에서 네, 그래서 기존에 보다는 5배 정도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 이제 장비 업체로도 수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소재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IT용 OLED라는 게 휴대폰이나 뭐 패드 같은 것에 들어가는 OLED 화면입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용을 잘 하고 있었고요. 뭐 여기서 IT용이라 하면 다소 좀 대면적 쪽으로 노트북 뭐 이런 뭐 것까지. 예, 24년도에 아이패드가 이제 OLED를 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맥북이나 다른 쪽도 관련해서 이제 좀 확대가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IT용 유리 기판 확대가 된다 이래서 원장, 마더 글라스 면적과 비례해서 생산량도 증가하는 거고요. 기존 6세대급에서 8.6세대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뭐 크기도 이렇게 좀 크기가 되고 그다음에 연간 450만 개에서 연간 1000만 개 정도로 물량도 늘어나는 뭐 그런 매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크게 열어보셔서 만들어서 자른다. 그럼 한 판에 많이 나온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판단하시기에 좀 좋게 이게 그려놔서 연합뉴스에서 한번 따왔습니다. 요즘에는 수율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나 봐요. OLED TV를 이번에 내잖아요. 원래 이제 삼성이 뭐 3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연간 TV 판매량을 보면 30만 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OLED TV를 내면서
130만 대인가 150만 대까지 팔겠다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수율에 좀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런 게 한 네. 5, 6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좀 개선됐다는 얘기네요. 예, 기술적으로. 문제는 이제 그 OLED TV의 가격이 문제긴 하죠. 우리가 이제 선뜻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네. TV가 좀 비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WOLED 그러니까 LG 쪽에서 WOLED를 갖고 와서 다소 좀 그 OLED TV의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삼성 내부의 OLED 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삼성이 또 협의를 하다가 LG 쪽에서의 OLED, WOLED를 또 안 가져오고 계속 그냥 지연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해가 더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OLED TV를 냈기 때문에 좀 수율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150만 대를 하더라도 연간 파는 TV 판매량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의미는 있는 거죠. 일단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거 투자해서 OLED TV도 더 많이 만드는 겁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무튼 뭐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예. 위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뭐 전장 부품까지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지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그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인데 역시 이제 애플 아이패드를 좀 염두에 두고 그 외에 이제 애플의 다른 뭐 대면적 관련된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OLED를 좀 추정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출하량을 전망을 치를 보였는데 확실히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부터는 좀 많이 튀어오르죠. 오.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아이패드에 들어가긴 게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좀 튀는 게 보여요. 올해 같은 게 530만 대, 그 다음에 24년도 1380만 대니까 확실히 물량의 증대가 보이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사진이 그 다음에 없나요? 네, 그 다음에 없네요. 네네네. 그 업계에서는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약 8% 차지하는 116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이제 터치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OLED로 바뀌는 분위기거든요. 전기차 이제 모델 이렇게 좀 보러 구경하러 가면 네. 확실히 이제 내부의 전장에 디스플레이가 커져요. 대면적화되고 터치 기능도 다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면서 내부 쪽에 차량용 내부에 OLED 어떤 그런 구성 요소도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왜 있습니다. 커질까요? 그게 고령화의 영향일까요? 잘 안 보이나?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주간 주행 때 빛에 대한 반사라든지 가시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커야 그나마 좀 보인다. 커야 되고 또 이 빛에 대한 전달력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기존의 발광 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이런 증세 등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려면은 결국 OLED가 전장 부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거죠. 아, OLED는 그 자체 발광이라서 좀 그렇죠. 바깥의 빛이나 이런 이제 영향을 덜 받나 반사력이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좀 영향을 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카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더 강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으로 맡겨놓고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뒷단의 뭐 자리에도 뭔가 뭐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붙으면서 뭐 뒷단의 자리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차량에는 있지만 아직은 뭐 일반적인 노멀한 차량에는 그게 조금은 쉽지 않은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환경으로 간다 보면 이제 화면에 대한 어떤 적용에 대한 면적은 확실히 차량 내에서도 커질 수 있다 볼 수 있죠. 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수요를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주로 이제 남자들이 운전할 경우에는 남자들은 집에 가면 자기 방도 없고 자기 공간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많은 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안이 유일하게 내 공간인데 차에 가 있으라는 건가요? 언제든 차에 가서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화면만 좀 크면 네. 사실은 남자들은 큰 화면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잘 놉니다. 근데 그걸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뭐 차 안에서 게임도 하겠죠. 아 물론이죠. 예, 꼭 그러니까. 자율주행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운전하고 와서 딱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네, 같은 남자끼리. 아, 정말입니다. 네. 분명 그런 수요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수요가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는 완벽한 나만의 공간이 될 수도 사실 있거든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네. 아, 정말 그래서. 네. 이해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OLED는 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예. 기존에 워낙 OLED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어제는 주춤했었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또 오늘 부활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나 또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 차별적인 움직임이어서 일부 종목은 뭐 빠지기도 하고 일부 종목은 올라오기도 했지만 좀 들쑥날쑥했는데요. 종가 무렵 보니까 뭐 소재, 그다음에 셀 업체 등등 포함해서 다 급등이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도 괜찮았고 HCI는 장중 8%까지 급등했고 소재주들도 다 올라왔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또 올라가나 뭐 다시 어게인 이런 분위기였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LNF도 종가 무렵에 또 힘을 냈고 동박 쪽에 뭐 과거의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오늘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 IRA 세부 법원 관련된 세부 이행안 관련된 게 나오면서 다 힘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괜찮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 뭐 2차 전지를 계속 읊어봤자 이제 비슷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니까 몇 가지 팩트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모델 Y보다 작은 소형 SUV를 저가 전기차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연간 판매를 400만 대까지 목표로 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형 SUV 전기차의 가격이 25,000달러 정도 수준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된 전기차 뭐 가격 경쟁에 대응도 하고 2030년 기준 테슬라가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저가 전기차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4분기 기준에 작년 4분기 기준 테슬라의 평균 판매 단가가 차량 기준 51,400달러 정도로 평균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예. 51,4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수익성이 되게 높은 게 단가가 원래 높기 때문에 또 수익성도 높은 인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25,000달러짜리의 SUV 소형 전기차를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써야 되겠네요. 싼 걸 쓸 수밖에 없겠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테슬라가 CATL의 LFP 배터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간 생산 목표를 이제 소형 SUV를 400만 대 정도 잡고 있는데 미국과 멕시코에서 200만 대, 중국에서 100만 대, 독일에서 100만 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가 전기차라도 주행 거리는 최소한 400km 이상은 가야지 그래야 차죠. 쓸 수 있지. 뭐 그 100km마다 충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차?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가격 하락이 없이는 25,000달러 수준의 네. SUV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뭐 포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CATL과 협력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트라이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이 포드랑 뭘 같이 배터리 공장 미국에서 세우기로 했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전체 그 지분은 포드가 그대로 다 갖고 있대. 무슨 뭐 사용 기술 라이센스나 이런 식의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방식을 취했는데. CATL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제 공장은 못 지으니까 대놓고 못 지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짓더라도 보조금을 못 주는 식의 다른 법안을 또 막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쨌든 굉장히 배제하려는 모습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도입은 아무리 빨라도 25년 이후에는 돼야 나오지 않겠냐. 아직은 좀 빠르다. 너무 급하게 이걸 보기에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모델이 나오면 모델 Y가 연간 판매 수가 100만 대 정도인데 모델 Y보다는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팔릴 거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LF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물량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니까 뉴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차이나 메이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전체 차량 대수거든요. 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꽤 많은 물량도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파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또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중국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건데 월별 단위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2020년, 21년, 22년, 23년 특히 노란색 바가 이제 23년이거든요. 네. 월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오.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확실히 보면 테슬라 미쳤네요. 네, 좋죠. 올해 1월, 2월, 3월이 올해 들어오면서 월별 생산량이 중국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전체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를 유럽이나 딴 데로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괜찮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보험 등록 건수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보험 등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BYD가 이제 46,218대, BYD가 막 월등하게 잘 팔고 역시나 잘 팔고 있고. 우리 자료는 다른 자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죠. 예. 띄워주시면은 BYD 관련된 부분들이 46,218대 정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다음으로 14,275대. 뭐 견조하게 그냥 중국 시장에서 잘 팔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SNE 리서치 자료를 발표해 봤는데요. 이게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입니다. 이 보시면은 1월에서 2월까지 23년에 151만 4천 대 정도를 팔면서 전년비 1, 2월 달 합산 25.6%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글로벌에서 야. 아직까지는 잘 팔고 있는 거죠. 수요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다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잘 팔고 있는 거죠.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1, 2년 사이에 뭐 성장률이 40%, 50% 성장하다가 이제 25% 정도 성장하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혹시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수요가 상당히 좀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연평균 49% 성장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1, 2월 달 합산은 25.6%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세로 본다면 다소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절대 물량으로 보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올라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확실히 많이 팔린 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작년 2분기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로컬 전기차를. 예, 로컬 전기차를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를 작년에 엄청나게 팔았어요.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들이 거의 밖으로 못 나왔는데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네.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거를 이제 내수 시장 진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사서 거죠. 앵겼어요? 뭐 그 정도는 모르겠고요. 뭐 굉장히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전기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엄청나게 만들어줘서 예. 그때 전기차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팔리도록 작년 2분기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그렇게 올려버린 거죠. 중국 정부가 의도한 판매량이었고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MS가 마켓쉐어가 엄청나게 확 증가된 게 작년 2분기 그때 때문이거든요. 그때 잠깐 하고 만 겁니까? 올해는 안 해요?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30%가 이미 넘었었습니다. 원래 중국 정부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게 2030년이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미 30%를 넘어버렸으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판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좀 주춤하겠네요. 네, 그럼 중국 시장은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올해 팔 거 작년에 미리 땡겨 팔았다 땡겨 팔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북미 시장이 잘하는 게 누구다? 한국 셀업차다. 이미 캐파를 독보적으로 가고 있고 한국 외에는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도 없고 다른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 올해부터 한국에 대한 집중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 좀 빠르게 올라온 2차 전지 섹터이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인데요. 그룹명으로 따졌는데 이게 이제 SNE 리서치 자료인데 보면 BYD가 확실히 제일 점유율이 높죠. 그래서 작년 점유율이 15.1%였는데 지금 올해 점유율이 23.3%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판 거고요. 테슬라도 11.8에서 14.6으로 테슬라도 잘 팔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길리나 이런 쪽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뭐 탑티어들은 그렇고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연간 누적 지역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인데 보시면은 중국이 작년 점유율이 57.6%로 이제 전기차 인도량이 엄청 낮죠. 57.6%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점유율이 55%니까 약간 줄고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 26.5에서 23.3. 유럽은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줄고 있고요. 근데 북미 쪽으로 보시면 11.5% 점유율에서 최근에 23년 접어들면서 15%. 북미가 확실히 성장이 보입니다. 그 마우스로 해도 포인트 되시죠?
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이시고 뭐 아시아, 중국 제외한 부분들은 뭐 3.8에서 5.5로 다소 조금 이제 회복하고 있고 역시 이제 북미 쪽이 11.5에서 15%로 확실히 성장세가 오래 들면서 북미 쪽에 대한 성장이 좀 우리가 주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제 NCM 양극재 수출 데이터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양극재 소재가 이제 가장 이제 핫한데 네. 집중되고 있는데 역시 3월까지 지표는 수출 그 절대 금액도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오렌지 막대 그래프가 높죠. 그리고 노란색 실선도 수출 단가인데 킬로그램당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네요. 그 양극재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양극재 소재들의 주가가 올라가도 이런 논리들이 충분히 이제 주로 이야기될 수 미국으로 있다. 보내지는 겁니까? 뭐 미국일 수도 있고요. 뭐 그 가능성은 유럽이거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전기차 섹터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워낙 2차 전지주들이 강하니까 네. 사실 4월 시작되면서 2차 전지 다음 주자는 누구냐 사실 이런 고민을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근데 논리를 쥐어짜가지고 뭐 반도체가 업황턴을 할 거라든지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쥐어짜봤지만 2차 전지의 다음 주자는 가격 조정받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논리를 이길 만한 산업이 별로 보이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어저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보이니까 또 이것도 다시 투자의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성장이 그 드문 굉장히 희소한 시대인 거죠. 23년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섹터에든 지금 일부 이제 자동차 완성차는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멀티플을 높게 주기에는 내연기관차 쪽으로는 쉽지 않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예. 어닝에 대한 희소성을 충분히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섹터가 역시 2차 전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뭐 수급이 결국은 쏠리고요.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게 되면 2차 전지의 공매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또 쇼커버리를 다시 또 쇼커버 하는 들어가고. 또 그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뜬금없이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도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PER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비싸다 말도 나오지만 또 어떤 측에서는 PER이 아니라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땐 PEG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 대비 PER 개념을 봐서 뭐 PEG 1 이하면 싸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계속 또 전기차를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또 성장이 희소한 시기에는 희소한 성장주로는 수급이 몰리고 멀티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부분도 예.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중국에 팔리게 시작했었던 때도 보면 그 시장을 어쨌든 선점하려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었거든요. 예. 뭐 노키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가 폰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 들어가서 시장을 점령을 했었는데 이거를 로컬로 바꾸는데 중국 입장으로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은 좋은 제품을 수입해다가만 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산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배워줬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아예 전략 자체를 우리 것부터 먼저 산 다음에 보자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이 기조가 바뀔 리는 없는 거고 사실 이런 중국의 선택에 미국도 급한 거죠 이제는. 전기차. 특히 뭐 배터리는 다른 데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은 거의 인기가 없었던 분리막 같은 종목들도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막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하게 희소성이 있는 뭐 광물들 예. 이런 것들을 비싸게 들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뭔가를 잡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계약도 빨리 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지만 분리막은 소재가 이제 화학 플라스틱입니다. P나 PP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싸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소재니까 분리막이 좀 이렇게 관심이 안 갔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업체들이 이제 평균 단가를 막
내려치면서 단가도 좋지 않고 가동률도 중국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가동률이 높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SK IT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적도 적자 계속 나오고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세부안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리막이나 뭐 전액 뭐 예를 들어서 동박까지도 넓게 보면 이 그 북미에다가 캐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세부안이 나오면서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그쪽에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급해진 거예요. 분리막도 신경 안 쓰던 섹터였는데 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 업체들은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 미국에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거의 한국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는 단가가 싸서 수익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미국에 꼭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고 어느 나라에 어느 법인이 그 기업이 잘하느냐.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단가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계약을 할 수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 뭐 한국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스팟 공급 계약을 분리막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하고 빨리 장기 공급 바인딩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막 업체들이 거의 재미가 없다가 네. 이 세부안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날은 분리막을 생각도 안 했어요. 시장에서는. 양극재가 좋았거든요. 주가가. 이튿날째 딱 되니까 분리막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튿날째 이제 분리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분리막들도 다 쇼티지일 거다. 네, 그렇게 이게 되는 그럼 거죠. 투자로 봐서는 덜 올랐던 다른 부품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사실 가늠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성이 다 있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좀 완화됐잖아요.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 미국으로 가는 캐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캐파 증설했을 때는 그 비용이 서너 배 정도까지 굉장히 비싸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꼭 안 가도 된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또 소재주들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느냐, 뭐 원자재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뭐 포스코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대부분 이제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지만 LNF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직 계열화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레드우드와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미국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세부안에 따라서 안 가도 된다. 이러니까 캐파에 대한 부담이 적잖아요. 비용 부담이. 그러면서 이제 LNF가 다시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기 위한 한국에서 캐파는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었던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캐파가 안 남아도 한국에서 해도 되니까 미국 진출하려면 그 똑같은 캐파를 만들더라도 서너 배가 더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한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죠. 기존보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LNF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각자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탈 가공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 전액, 동박 그다음에 셀업체 다 스토리들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다 각자의 스토리로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긴 시장 커지는데 스토리가 긍정적이지 않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중국의 뭐 경쟁과 우리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별 논란이 없습니까?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ER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30배, 40배, 50배 뭐 이렇게 가면 내년 PER 올해 PER 기준입니까? 올해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뭐 지금의 주가 부분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회사별로 이제 다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로 따지면 사실은 2차 전지주가 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PEG 개념으로 가면 연평균 성장률 그거에다가 이제 PER 개념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연평균 성장이 50인데 50%인데 3년간. 근데 뭐 PER이 40이다. 그러면은 1이 안 되니까 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 후 이익 그냥 갔다가 와서 지금 주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PEG 개념을 또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히 성장주기 때문에 역시 이제 PEG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PER로 보면 역시나 싸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비싸 한 분도 계신데 이제 종목은 계속 가니까요. 물론 이제 수급의 이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서로 간의 뷰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것도 뭐 1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현대차 사야죠. PER 5배 이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앞으로는 그쪽에 대한 진입 장벽도 꽤 쌓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성장이 빠른 회사들에게 높은 멀티플을 줄 때는 이게 시장이 커지면 네. 그 시장 점유율 유지할 거다. 최소한 더 커지거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로 그렇죠. 오히려 1등, 2등 업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높은 멀티플이 설명이 되는데 보통 이런 이제 소재에서 우리가 이런 성장주를 본 적이 과거에는 없으니까 네. 그것도 그런가? 즉 지금이야 이 초기 시장에서 빨리 뛰어든 양극재든 음극재든 업체들이 먹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 크면 그래도 선도 업체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눈에 보이는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당장 눈에 보이는 진입 장벽이다 보니까 어쨌든 안 그런 어떤 자유 경쟁의 시장 경제 논리로 만약에 가격을 붙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이나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는 결국은 가격에서 싸워야만 될 테고 우리의 마진을 희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어쨌든 지금 보호받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거기에서 우리는 프리미엄을 얻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경쟁을 제한해 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새로 시작해서 될 일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경과돼서 뭐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 이건 너희들 너무 좀 이익을 편취하는 것 같은데라는 반응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픈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판이 달라지겠죠. 네.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갔네요. 지금 한 11개 정도 준비했는데 섹터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섹터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프로가 제가 말을 줄일게요. 아닙니다. 네.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지금 동박 관련주도 이제 역시나 이제 같이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SKC가 테슬라에 10년간 동박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SK 자회사인 SK 넥슬리스 지분율 100%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 이제 테슬라 쪽으로 대규모 동박 공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물량은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배터리 내재화 위한 테슬라 행보인데요. 결국은 이제 작년 12월에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 발표를 하고 올해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호주 업체 흑연 개발 관련된 부분도 계약을 하고 2월 말에는 이제 소재 업체 LNF와 3조 8천억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 이제 4월 정도에 아마 SKC와 1조 원 상당의 동박 공급 계약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글로벌 동박 수요도 여전히 이제 시장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동박도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SKC는 고객사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CATL, 파나소닉, 로스볼트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테슬라까지 추가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 물량이 엄청 많아지면서 대부분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업체에게 SKC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가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어제부터 좋았어요. 네, 어제부터 좋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넥스 2차 전지가 뭐냐라고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IT 아니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2차 전지도 좋았고 제약바이오도 좋았고 또 일부 IT도 좋았고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대부분 다 같이 움직였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일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이 세미나에서 정부가 4천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FDA가 지난해 12월에 스윅스 제약사 페링 제약이 개발한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리바이오타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초의 마이크로 바이옴 이제 신약으로 승인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현재 허가를 두고 있는 두 번째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이 미국 기업의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이게 이름이더라고요. SER109라는 건데 이게 이제 리바이오타와 달리 먹는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캡슐로 된 알약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신약도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종목이 아예 언급이 됐어요.
국내에서 지노맨 컴퍼니와 고바이오랩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찍어준 거잖아요. 지노맨 컴퍼니와 고바이오랩이라고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찍어준 기업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32년까지 8년에 걸쳐서 예산 4천억 원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올란도에서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 이게 이제 ALC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가 예정돼 있고요. 예. 유럽 종양학회도 ESMO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AACR과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서 ASCO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3대 암학회인데요. 이게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이 초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니까 향후에 기술 이전이나 협업 등의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대감이 높은 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뭐 CAR-T 세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항암제 이런 쪽에 주요 좀 타겟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특히 이제 암과 관련된 이슈가 좀 이야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 산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암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프로젝트가 세부안이 발표되면서 암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야기 나오는데 CJ 바이오 사이언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보면 CJ 그룹이 이제 레드 바이오 독립법인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지난해 출범을 시켰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첫랩 지분도 44% 인수하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랩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실물균조 5,6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CJ 바이오 사이언스도 상가를 갖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이제 암 학회라든지 암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매드팩토 상한가 같고요. 이래서 상상인증권에서는 이제 오늘 또 리포트가 잠깐 코멘트가 나왔는데 시중 유동성 개선 때문에 역시 이제 바이오주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그렇다라고 일부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그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쪽에서 ADC가 이제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기술적으로 제가 답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ADC 치료제 시장이 이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이게 보면 항체 약물 접합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고성장을 이야기되고 아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ADC 시장 크기가 FDA 승인을 받은 11개 ADC 의약품별 매출을 합산한 값이 7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올해 이제 월드 ADC 런던의 주요 화두가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뭐 약물이나 상업화 생산을 위한 뭐 CMC 그다음에 공급 채널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 이야기 나오면서 뭐 클리노믹스나 뭐 테라잔 디텍스, 매드팩토, 뭐 앱클론, 뭐 일성 신약, 삼성제약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캔서 문샷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지금 암 정보 프로젝트가 이야기 나온 거다 얘기 나오면서 결국 이제 캔서 문샷이 이제 오늘도 주목받으면서 암과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실적 개선세 관련된 일부 섹터들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뭐에 주목할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임플란트, 그다음에 미용기기,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쪽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리쥬란 일시품절 안내 이렇게 리쥬란 제품에 대한 일시품절 주문량 폭주로 품절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오늘 약간 서로 공유가 됐는데 이 리쥬란 제품은 파마 리서치 제품입니다. 네. 힐러나 뭐 이런 비슷한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미용과 관련된 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쥬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가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게 뭐 바르는 건가요? 힐러니까 뭐 주사제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주사제요? 리쥬란은 안 만나봤는데요. 천연 성분에 네. 연어 유래 네. 그 필러. 그렇군요. 힐러일 겁니다 아마 힐러. 근데 저게 수요가 늘어나서 저렇게 품절된 건지 공급하는 재료 확보가 잘 안 돼서 품절된 건지는 파악이 돼야 파악을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은 품절이다. 네, 근데 확실히 인기는 좋습니다. 예, 가보면 엄청나게 리쥬란이 인기가 좋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 오늘 저도 이제 SNS에서 받은 건데요. 뭐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리쥬란 관련된 그 해외 쪽에 그 이게 태국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일부 리쥬란 쪽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많고 뭐 인기가 많다는 걸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검색어 같은 건가 봐요. 네네. 태국 쪽에 리쥬란 관련된 검색어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 동남아나 아시아 쪽, 해외 쪽에 수출 쪽에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로 예, 오늘 SNS에 좀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덴탈 관련된 임플란트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꼭 여성들이 하기보다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중국 시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자료인데 과거에 임플란트가 보험 이제 급여가 정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65세나 60세 이렇게 뭐 한 개 내지는 뭐 두 개까지 뭐 개런티 싸게 해줄게 정부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제 물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동그라미 쳐진 왼쪽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진 쪽에 이 뭔가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정책이 2014년 이후로 나오면서 2년간 임플란트 사용량이 약 7, 8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뭔가 가격 인하가 되거나 보험 급여 정책이 나오거나 이러면 임플란트가 확실히 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올 때 사용량이 엄청나게 대폭 증가한 자료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VBP에서 이제 관공공사 이제 국립 이제 병원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VBP 시행이 되는데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부담 가격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부담 가격 수준은 60% 가격 인하가 중국 쪽에서 VBP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 내 그 임플란트 검색량입니다. 그 포털에서 임플란트를 검색한 검색량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도 VBP 시행하면서 4월부터 시행인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임플란트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좀 급증할 수 있는 예. 어떤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대, 뭐 호기심, 뭐 검색 이런 것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중국의 VBP가 중국 덴탈 시장의 어떤 시술, 임플란트 시술의 침투율을 상당히 좀 높이는 어떤 사이클에 초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변곡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덴티움이나 디오 뭐 덴티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들이 좋았다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관련된 명동 상권이 이제 활기를 찾으면서 뷰티 쪽의 로드샵 매출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건데 화장품 브랜드 미샤 명동 메가스토어점이 1, 2월 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0%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야기 나왔고 CJ 올리브영은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5개 매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매출액이 약 29배 증가했다. 물론 이제 그전에는 외국인이 워낙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자가 낮으니까 29배이긴 하지만 예. 확실히 최근에 명동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가겠죠. 특히 이제 최근의 성장은 올리브영에서 성장이 대부분 다 화장품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샵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성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단일 샵이 아니라 올리브영과 같은 이렇게 편집샵 같은 느낌 이런 쪽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성장세가 급증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인바운드 객이나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특히 많이 찾는 게 뭐냐면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의 이니스프리 제품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사진 띄워주시면 장원영의 이니스프리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니스프리가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철수까지 하면서 되게 좀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리뉴얼하고 약간 젊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니스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리뉴얼하면서 장원영 씨, 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쓰면서 이니스프리 관련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어떤 인바운드들, 뭐 아시아 쪽이나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이니스프리 찾으러 막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색조 화장이 당연히 강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리오나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확실히 색조 화장 쪽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들이 오늘 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색조 화장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관련 쪽,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뭐 등등 비올 이런 등등이 상당히 또 미용기기 쪽도 수출 지표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쪽이라서 좋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도 지금 아마 슈링크 유니버스를
새롭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상파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제 슈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리니어지 제품이 나오면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올라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4분기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중국 쪽의 허가가 아마 좀 사이노쇼 제품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국 쪽에 최초로 좀 허가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고 싶은 종목들 꽤 많는데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이렇게 쭉 들으면 야 이제 이런 것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근데 이제 한동안 시황을 못 어떻게 듣고 보면 이제 살아서. 저는 마감 시황 쪽이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면 좀 그 그러네요. 중에서 덜 오른 것도 있고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섹터도 있고 이미 올라왔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섹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듣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았던 건데 그래서 아직도 더 좋을 거다 또는 예. 이미 좋았는데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 조금은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를 쭉 정리해 주시니까 야 언더스탠딩에도 한번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이슈로 아니 그냥 쭉 그냥 쭉 그냥 네 네 불러주시면 뭐 예. 불러주시면 나 알겠습니다. 예. 아이 박근영 부장님 이런 게 좋군요. 네. 네. 뭐 사실은 그 마감 시황은 절대 강제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야 자동차 쪽 넘어가서 한번 바로 또 네, 뭐 들어볼까요? 일단 네. 시간이 꽤 흘러서 네네. 일단 다른 것도 좀 스킵을 하고요. 네. 그 한토증권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반도체 부족과 공급만 차질이 해소되고 있지만은 생산과 판매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에 여전히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수요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커멘트를 오늘 리포트로 냈습니다. 분석 결과 여러 가지 실적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현대와 기아의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일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 말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역시 내연기관차 잘 팔아가지고는 밸류를 못 받는다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MS가 월등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MS가 좀 올라야 나와야 마냥이 되는데. 뭔가 멀티플을 좀 준다라고 일부 이제 요인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잠깐 드렸고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 하나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16년까지는 연평균으로 파란색 점은 이제 각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했냐면 판매 대수에 되게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연평균으로 대부분 판매 대수의 증가를 집중했는데 가격 변동은 별로 없이 판매 그렇죠. 대수만 증가했다라는. 판매는 오히려 싸게 주고 대수로 이제 물량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근데 2017년도부터 22년도 보면 연평균 보면 대부분 다 가격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대수는 줄더라도 판매 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는데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가격을 올리면서 좀 적게 팔고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재밌네요. 네, 이건. 이런 식의 뭐 분석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봤는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죠? 판매 대수는 떨어지니까 부품사는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100개 파던 거 90개 파니까 부품사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 계속 놓여집니다. 이야. 네. 이 뚝뚝 넘치는 떨어지는 인사이트를 보십시오. 이야. 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품사는 네네. 되게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작년에도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왜냐하면 좋게 팔아도 비싼 거 잘 팔았으니까 전체 볼륨이라든지 영업이익률로 좋아지고 또 제네시스 브랜드가 또 어느 정도 미국에서 또 자리를 잡으면서 인센티브도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낮다는 거는 이 판매하는 어떤 뭐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줘도 수요가 온다는 거예요. 사러 온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서 찾아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을 많이 못 준 거죠. 다만 이제 아무튼 현대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도 각각 굉장히 좋을 거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 또 오늘 기아가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오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오늘 정도 오늘 긍정적인 발표를 인베스터 데이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다음 사진은 하나 보여주시면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 순인데
절대 대수는 213대라서 아주 뭐 절대 대수가 의미가 있다 보긴 야. 쉽지 않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어쨌든 현대가 잘 팝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제 제가 갖고 왔냐면 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부가세를 기존의 11%에서 1%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죠. 물론 이제 절대 대수가 10세대 팔아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 의미가 있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늘 일단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전기차 수출 추이입니다. 네. 이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제가 발표를 해봤는데 이 보시면 3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현대 기아가 아무튼 이 전기차로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 추이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면서 잘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소 이제 조금은 이제 내연기관을 잘 팔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잘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수출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좀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뭐 북미 시장에서 MS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좀 멀티플을 좀 더 높게 받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잘 안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BYD라든지 뭐 테슬라나 이런 애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MS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역시 이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이 아직은 잘하고 있다. 절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려고는 하고 이제 새 차 살려면 전기차를 후보로 꼽긴 하는데 네. 그래도 테슬라에 손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중국 업체는 역시나 이제 비와디는 중국 내에서 잘 중국 파는 내에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 외에는 뭐 여전히 아직은 테슬라 선호가 아직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믿어올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잘 안 만들어 본 회사잖아라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뭐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번 테슬라를 탄 분들은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충성 고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쓴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서 보면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테슬라 주식도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등이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앞서 나간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시각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차를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약간의 다른 시각인데 뭐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 이유와 뭐 그거와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미국인들은 그냥 미국 차니까 테슬라를 산다. 뭐 미국 그럴 수도 전기차니까. 있고 뭐 테슬라에 대한 우리가 뭐 그쪽에서 애플을 뭐 많이 쓰듯 뭐 어쨌든 충성도에 대한 개념도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인들도 중국이 그렇게 뭐 글로벌리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예. 싸게도 팔고 기술력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전기차 안 사잖아요. 내연기관차도 안 사고. 네, 어쨌든 자유로운 어떤 선택의 기회가 제공됐다라 생각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네. 당연히 테슬라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투자를 하려면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 건 아니니까 그렇죠. 5년 후쯤에도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일 것인가 아니면 그때쯤 되면 전기차는 뭐 다른 브랜드도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소비자들이 파악하고 움직여서 마켓쉐어가 달라질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테슬라의 MS가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모델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늦게 스타트를 했다가 네. 그쪽에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대기아도 모델이 당연히 많이 나오죠. 어쩌면 뭐 그 테슬라나 이쪽은 중국에 겁나는 것보다는 유럽 완성차들이 언제 본궤도에 올라올 거가 더 걱정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폭스바겐이나 뭐 여튼 네.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 수입차 시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언제 미국 차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예.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전기차라는 아이템 하나의 등장이 그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럽 완성차가 전기차를 잘 못하는 이유는 노조 때문에 그렇다. 엥? 왜냐하면 유럽 쪽에 예. 이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조가 30%래요. 그 전기차로 전환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저항이 좀 있어서 저항이 있고 자꾸 정치인들은 안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노조들의 표밭 때문에 쉽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는 환경도 있다는 이야기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폭스바겐, 뭐 벤츠 등등이 포함한
유럽 쪽에 그 과거에 그 어떤 명성을 날렸던 그런 회사들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을 하고 있겠어요. 예. 관련된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30%가 그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인데 전기차 전환을 해버리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저항도 있을 네, 것이다. 뭐 벤츠나 BMW가 몰랐을까요? 전기차 이렇게 시장에 가는 것을. 근데 그게 굉장히 늦게 간 이유는 어떤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도 일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뭐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도 듭니다. 5년 후에도 테슬라의 점유율은 유지될 것이다 쪽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빠질 거로 봅니다. 좀 빠질 거고. 네네네. 센터장님.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점유율은 빠지겠죠. 네. 근데 뭐 주변에서 더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침투율이 워낙 계속적으로 올라갈 그렇죠. 거기 근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나중에는 뭐 하드웨어를 판 뒤에는 소프트웨어 파는 게 본업이 될 거겠죠. 자율주행과 관련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 아마 본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까지.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준비하신 거 다 하셨죠? 아니요,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했는데요. 시간이 네, 끝났습니까? 나머지는 3프로 TV 앱에서 신의 네. 자료실 들어가시면 저의 원본을 매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야. 부족한 것은 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이거 언제 쓰셨어요? 네. 와. 뭐 일하면서 뭐 틈틈이 외근도 가고 네. 탐방도 가고 고객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